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고문 끝에 살해한 주범이 2년 전쯤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대치동 마약 사건의 공범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정보원 같은 관계 당국은 도주한 이 인물을 추적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서울 대치동 학원 골목을 걷는 두 여성의 손에 연두색 상자가 들려 있습니다. 집중력 강화에 좋다며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를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피싱 사기단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총책과 최근 캄보디아에서 자행된 20대 대학생 납치 고문 살해 사건의 주범이 공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대학생 사망 8일 만에 이 인물을 특정해 현재 추적 중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주범은 2023년 강남 학원과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 모 씨의 공범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를 근거지로 한 연쇄빙자 사기 이른바 스캠 단지의 대략적인 규모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푸놈펜과 시아누크비를 포함해 총 50여 곳에 범죄 종사자만 약 20만 명,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125억 달러로 캄보디아 GDP의 절반 수준이라고 국정원은 분석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한국인 숫자는 1,000명에서 최대 2,000명에 이르며 100%는 아니지만 피의자나 범죄자로 보는 게 정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포 통장을 만들면서부터 범죄가 되는 것이고 보이스피싱까지도 가담해야 되고 더 많은 아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게 되니까 이것이 범죄다. 현지에서 구조된 범죄자가 다시 캄보디아로 가는 걸 막기 위해 우리 정부는 여권 무효화와 출국 금지, 인터폴 적색 수배 등 방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4일 국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이 캄보디아 사태와 정부 후속 조치는 다시 다뤄질 예정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국감에서는 대사관의 부실 대응 논란은 물론 대사관 측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도 지적됐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김다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캄보디아 현장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의 부실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납치 감금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사관에서 제대로 된 통계 자료도 만들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태가 커질 당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이 없는 상태였다며 야권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자기 관할지역의 사건 사고 유형별로 분석 안 해요? 대책 어떻게 했는지 분석 안 해요? 여기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국민의힘은 김현수 캄보디아 대사대리가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보고 시점과 내용조차 모르고 있다며 이렇게 답답한 국정감사는 처음이라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대사 공석 사태와 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의 미온적인 대처를 볼 때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사관에 들어오면 근무시간 끝났다. 신분증 가져와라. 정확한 위치가 알아야지 뭐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 안전을 개팽개 치니까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경찰 형사가. 한국 대사관이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 총책에게 적색 수배 사실만 알린 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YTN 보도 내용도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여기 경찰 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지 경찰을 불러서 체포하는 게 무리가 있다. 모양새가 안 좋다. 참 기가 막힙니다. 외통위 위원들은 국정감사를 마친 뒤 곧장 푸놈펜 외곽의 스캠 단지도 시찰했습니다. 캄보디아 현장 국정감사는 일단 마무리됐지만 국회가 대사관을 상대로 여러 자료를 요구한 만큼 보고 결과에 따라 여지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고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이 해경의 총체적 부실로 인한 결과였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해경지휘부가 사건에 대해 함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쟁점이 됐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양경찰 고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이 화두가 된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초반부터 2인 출동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점, 상황실 보고가 늦은 점 등 해경의 부실 대응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해경의 현장에서의 업무 수행 체계, 또 그 자세, 대응하는 방식 자체에 총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해경이 안전 불감증에 걸린 것 같다는 지적과 함께 안일한 근무 태도에 대한 합당한 조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해경 내부에 일상화된 부정부패 행위, 근무 규정 위반 행위, 조직 문화의 붕괴 수준이다. 해경 새로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야 의원들의 비판 속에 김용진 해경청장은 이번 사건의 책임감을 느낀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저도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의원들은 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인천 해경서장과 영흥 파출소장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는데 이들은 규정을 제대로 못 지켜 안타깝다면서도 직원들에게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우리 본청이나 지방청에서 그 어떠한 사실도 은폐하라 함구하는 지시가 없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도 밑에 직원들한테는 그런 지시 한 바는 없습니다. 은폐 지시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곡될 수 있는 말을 하지 마라,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의원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YTN 배민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사법개혁 속도전에 나섰죠.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선 대통령을 바꾸려고 했다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에 대한 3차 국정감사도 검토 중인데 국민의힘은 나치도 사법부를 장악했다며 독재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판사가 신이냐며 사심제 논란에 휩싸인 재판 소원제를 포함해 당의 사법개혁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바꾸려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물러나라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여권 법사위 의원들도 대법원에 대한 3차 국정감사를 논의 중이라고 거들었습니다. 특히 대법관들이 지난 5월 번갯불 파기환송심 때 종이 기록을 보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조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자기록만 보고 판결을 했다면 그거는 무효인 불법 판결이 되는 겁니다.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사법 침탈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나치도 법관수를 늘려 사법부를 장악했다면서 선출된 권력이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는 독재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권력도 나치도 선출된 권력이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그 마지막 문을 통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사법개혁안의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며 대한민국 사법해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 발 아래 굴리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무죄 만들어라. 그리고 내란 관련된 사건은 무조건 유죄 찍어내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 써라. 이겁니다. 민주당은 판사나 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도 정기국회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사법체계에 대한 전방위 압박인데 공론화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2년 전 휴궁일에 비공개로 경복궁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왕의 의자라고 불리는 근정전 어좌에 앉은 것으로 드러나 문화재 사적 유용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회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국정감사장 증인석에 정용석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사장을 세운 뒤 김건희 씨 관련 자료 하나를 띄웁니다. 지난 2023년 당시 영부인이던 김 씨가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경복궁 경회로에 들어간 걸로 추정되는 현장 사진입니다. 양 의원은 신발을 신고 경회로를 누빈 건 명백한 국보 훼손이라고 질타했고 곧이어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의자에는 왜 앉았어요? 네? 김건희가 왜 용상에 앉았냐고, 건정전에서. 김 씨가 왕의 의자로 일반인 접근이 엄격히 제한되는 근정전 어좌에 앉았다는 의혹과 함께 그 배경을 캐물은 겁니다.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요? 국보에 일개 안 여자가. 당시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으로 김 씨를 보좌했던 정용석 사장은 말을 흐렸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앉았는지는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민주당 의원들의 화를 돋우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몇 분 앉아 있는 건 지금도 선연할 텐데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 누구도 그 용상에 앉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 용상이 뭐 누구 소파입니까? 김건희가 스스로 올라갔어요? 쓰리빠 짝짝 신고? 논란이 확산하자 국가유산청은 김 씨가 휴궁일에 경복궁에 2시간 동안 머물고 근정전 의자에까지 앉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복궁 방문 자체는 국빈 방문 전 사전 답사였지만 근정전 내부 관람은 계획이 없었단 말도 덧붙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석 사장은 뒤늦게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권유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는 자료를 냈고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며 파상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덕수궁과 창덕궁을 비공개 방문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인데 궁궐 사적 유용 논란의 범위가 확산할수록 국민들의 부끄러움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김건희 씨 관련 문제점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그동안 김 씨에게 갈 금품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있었던 자신 재판에서는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의 행방은 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의 핵심으로 꼽혔습니다. 중간 전달자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그러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줄곧 통일교에서 받은 금품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목걸이랑 금품 전달한 거 인정하시나요? 샤넬 가방이 신발로 교환된 게 확인됐지만 거듭된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실물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신데렐라 수사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특검 수사로 전환된 뒤에도 상황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전 씨는 구속심사를 포기하며 일부 심경의 변화를 보이면서도 꾹 닫은 입을 열진 않았습니다. 영장심사 포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구속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 게 뭐예요? 특검은 결국 목걸이와 가방 실물 없이 주변 증거들을 묶어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을 법원으로 가져갔습니다. 상황이 반전된 건 전성배 씨에 대한 첫 공판입니다. 전 씨 측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받아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꼭꼭 숨겨놨던 목걸이와 가방까지 꺼내넣습니다. 금품을 잃어버렸다는 전성배 씨 주장에 기대 혐의를 부인했던 김건희 씨에 대한 압박은 앞으로 훨씬 더 커지게 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오늘 최상병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등 7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무더기로 열립니다. 한 달 정도 남은 특검 수사의 최대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7명이 차례로 받게 됩니다. 이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5명에겐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통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초동 수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이첩 보류 등 지시를 내린 이 전 장관이나 초동 수사 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유재현 전 법무관리관, 그리고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 경로 사실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 허위로 재판과 국회에서 증언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모두 수사 외압이라는 한 사안 속에 있기에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특검 설명입니다. 특검은 같은 날 구속심사를 받게 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게는 최상병 죽음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각각 소속 부대장과 수색 현장 지휘관으로서 무리한 작전을 지시해 업무상 과시치사상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피의자를 많으면 5차례씩 소환하고 전방위 압수수색도 벌이며 저인망식 수사를 이어온 최상병 특검에
운명의 날이 될 전망입니다. 2년 넘게 끌다가 특검까지 출범하게 된 의혹 본류를 이루는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 여부가 향후 수사 성패를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상병 특검은 지난 7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첫 신병 확보 시도가 무산된 이후 추가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없이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왔습니다. 신문에도 특검부 3명이 출동하고 방대한 의견서도 제출해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내란 특검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오늘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계엄 당일에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과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등의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화재로 주민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꺼낸 전기장판이 과열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창문 사이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 남양주시 오나읍에 있는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바로 위층에 살던 주민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30여 명이 구조되거나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주문인데 입구도 막아놓고 지금 못 올라가게 해서 뭐가 뻥뻥 터지고 지금 막 꺼지고 있어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장판에서 불이 났다는 집주인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 1층에서도 불이 나 1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치냉장고 화재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객실안이 까맣게 그을려 폐허처럼 변했고 가구는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충남 보령시 신흑동 호텔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6시 20분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놀란 투숙객 80여 명이 황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고가차도 사다리 위에 한 남성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철거민에게 동등한 보상을 요구하는 현수막도 내걸려 있습니다. 60대 남성 A씨로 방배 5구역 재개발 보상에 불만을 품고 고공농성을 벌이다 8시간 만에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보증금이랑 이사 비용 그거를 안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락 체크 이런 거 다 하셨나 봐요. 근데 이상이 없다고. 한때 경찰이 부근 차량 통행을 제한하면서 퇴근길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경주나들목 근처 갓길에 서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불이 났을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를 비롯한 탑승객이 아무도 없어서 이 불로 다친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언제 차를 갓길에 세워두고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CCTV 등을 토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번호를 이용한 차적 조회로 소유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에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을 다시 찾은 김용범 정책실장 그리고 김정관 산업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습니다. 김 실장은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끝날 때까지 협상은 끝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장관이 미 상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오늘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네, 협상은 약 2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워싱턴 DC에 도착하자마자 이곳 시간으로 오후 1시 25분쯤 미 상무부 청사에서 미국 측 협상 대표격인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밀도 있는 협상을 벌였습니다. 협상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길게 진행이 되면서 오늘 협상에서 뭔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협상을 마친 뒤 미 상무부 청사 앞에서 김용범 실장은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아직 막바지 단계로 보기는 어렵다는 뉘앙스로 답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일부 또 진전이 있었고 많이 만나면 뭐 조금 더 이제 상호 입장을 더 이해하게 되는 거죠. 끝날 때까지 끝난 데가 아니죠. 뭐 협상이라는 것은 늘 그렇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고요. 예. 네, 에이펙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계기라면서 일정상 다시 만나기는 어렵겠지만 필요하면 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논의하게 될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을 들으신 듯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면서 에이펙이 우리에겐 중요한 계기라며 추가 협상에 주요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김 실장은 귀국한 지 사흘 만에, 김정관 장관은 이틀 만에 다시 워싱턴 DC를 찾은 건데요. 앞서 공항에 도착했을 때 특파원들과 만나 김 장관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몇 개 남아있는 쟁점들이 있어서 그 쟁점들을 물론 화상으로도 하지만 직접 보고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가지고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협상에서 많은 쟁점에 대한 이견은 어느 정도 조율이 됐지만 미국 측에서 완강하게 나왔던 입장에 대해 우리 측의 의견을 정리해서 다시 방문하게 됐다는 설명인데요. 러트닉 장관과 만난 김용범 실장, 그리고 워트닉 장관을 만나고 난 이후에 워싱턴에 더 머무르지 않고 애틀란타로 이동한 뒤 곧바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설명인데 그 핵심 쟁점이 어떤 건지 그 내용도 있습니까? 네,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용범 실장은 지금 남아있는 쟁점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쟁점으로 제기되어 온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의 선불 현금 비중, 그리고 자금 공급 기간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용범 실장은 앞서 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3년 6개월 이상의 장기 투자로 하는 방안에 대해 진전이 있었냐고 묻자 개별 주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협상 기준은 한국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줄 충격이 커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외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투자 가능한 규모가 150억에서 200억 달러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는 현재 한국과 미국이 내놓은 분석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협상해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미 투자와 관련해 통화 스와프보다는 3,500억 달러의 투자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현재로서는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구 부총리는 직접 투자와 대출, 보증을 혼합한 대미 투자 구성을 협상하는데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인 전액 선불 투자 요구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안전장치로 제안했던 통화 스와프가 필요한지는 이 대미 투자가 어떻게 구성될지에 달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 달러 원 환율은 전장보다 3.2원 오른 1,431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원화 약세가 나타나게 된 건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관세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되면 이 불확실성도 사라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늘 대면 협상에 이어 추가 화상으로의 논의를 예고하면서 이 양측이 최종 협상 타결을 위한 줄다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모로 트럼프의 대미 투자 요구는 터무니없는 수준이죠. 이걸 지적하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투자 금액의 규모가 너무 커서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비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빨리 움직이고 많은 것을 발표하기 때문에 진짜 그리고 과장된 것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외국 정부들이 제시한 투자 약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규모가 너무 커서 실현 가능성도 작은 데다 투자의 투명성도 의심된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건 전적으로 대통령과 그 대리인 등 미국 정부 재량이 달린 정부 대 정부 간 투자로 의회 승인이나 법률 없이 운영되는 사실상의 국부 펀드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안한 수도권 집값과 1,400원대를 넘는 환율 등으로 채권시장 참여자 85%는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유동성을 늘려 부동산에 불을 지피지 않겠다며 기준금리 동결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은 기준금리는 연 2.5%로 미국 기준금리 상단 연 4.25%와 금리 차이는 1.75%포인트입니다.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최대 화두 역시 부동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 고위층의 위선을 파고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부 차관 발언을 대신 사과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국회 본청 앞에 모인 국민의힘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로 11호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문제는 공급이다. 주택 완전 박탈을 외치며 서울 전체를 묶은 토지거래 허가제를 포함해 부동산 대책을 전격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계엄이라고 하는 폭탄을 서울에 던져놓고서는 끊임없는 계몽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장 현수막도 바꿨습니다.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파란 배경에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말로 정부 여당의 위선을 정조준한 겁니다. 정작 자신들은 갭 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현금 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물밑에서만 부글부글 표정 관리를 했던 민주당은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말을 대신 사과했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으로 심려를 끼쳤다면서 고위공직자 한마디는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경고도 곁들였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높은 집값은 투기 방치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이 왜곡된 정보로 공포감을 조장한다고 반박했습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대출이 유지된다면서 수도권 유휴 부지를 박박 긁어서라도 공급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폐교 부지 같은 것도 물론 이제 교육부하고 또 논의를 해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검토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땅은 다 검토의 대상이다. 부동산 이슈는 내년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중도층 민심과 직결됩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투톱이 부동산 언급을 자제하는 것도 설화를 막기 위한 경계심이라는 분석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자, 이런 규제 강화가 당장 임대차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요. 월세 가격이 빠른 속도로 뛰어 올라오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데 전세 매물이 2건 남아 있습니다. 한정됐어요. 매매가 잘 안 되니까 이게 매매가 되면서 이게 회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전세도 나오고 월세도 나오고 공급은 될 없어요. 초대형 단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10,000세대 넘는 가구 가운데 나온 전세 물건이 2%도 되지 않습니다. 서울 전세 매물은 지난 1월 3만 1,000여 건에서 2만 4천여 건으로 22%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공급 부족에다가 대출 규제 여파로 전세 놓기가 힘들어지면서 서울 전세 매물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실거주 의무 규제로 갭 투자가 원천 봉쇄되면서 임대용 전세 매물은 더욱 줄어들 조짐입니다. 집을 못 사면 전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전월세가 지금 나오는 대로 막 빠지고 있어요. 전월세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전세 구하기가 빡빡해지면서 월세 시장은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새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과 매매를 포기한 수요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84제곱미터 아파트가 보증금 4억 원에 월세 300만 원에 거래된 사례도 등장했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4만 원을 웃돌며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이 제약이 커졌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이 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화, 가속화 현상이 좀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주 물량 감소와 기준금리 인하 추세 등으로 전월세 가격 불안이 내년에 더 심각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갭투자 수요를 막아 집값 과열이 당분간 진정되겠지만 당장 가중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달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 물가가 뛰면서 생산자 물가가 0.4% 상승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미조선협력의 핵심 기업인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린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세계 1, 2, 3위인 삼성과 SK, 현대차가 자산 증가액 순위에서도 나란히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SK 에코플랜트가 미국 자회사 관련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54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보건복지부 등과 손잡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75억 원을 지원합니다. 인공지능 칩의 필수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HBM을 개발하고 수출을 확대한 공로로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가 금탑 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활동하다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가운데 59명이 구속됐습니다. 일부는 특정 범죄단지에 모여서 활동한 점 등을 근거로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들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송환 피의자 64명 가운데 90%가 넘는 59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미 영장을 발부받았던 1명에 더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58명 모두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재판부는 대상자들이 도주할 염려 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일부 송환자의 경우 현지에서 감금이나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자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는데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전기 지지율 고문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또 어떤 고문 당하셨습니까? 구타당했습니다. 얼마큼 맞으셨어요? 진짜 죽기 전까지만 맞았습니다. 몰랐다, 강요받았다는 변명이 법원에서 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특히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사실상 가담자로 사이버 사기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상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는 특정 범죄단지에 모여 활동한 만큼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찰은 송환자들의 범죄 사실뿐 아니라 출입국 경위와 범죄 조직 구조 등 의혹 전반을 살피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지난해 11월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을 찾아왔던 120억 로맨스 스캠 적색 수배자 강모 씨는 경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선교 활동을 위해 온 거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또 아내가 범죄 조직에 잡혀 있다거나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다른 조직원의 신상을 넘기는 등 피해자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양동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을 찾아갔던 적색 수배자 강모 씨는 경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아버지와 선교 활동을 하러 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자 오히려 명의를 빌려줬다가 피해를 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친구 중에서 명의를 좀 빌려달라 해서 명의를 제 와이프 명의를 빌려준 적은 있거든요. 경찰 수사관이 빨리 귀국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현지 범죄단지에 잡혀간 아내를 구하는 게 먼저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상황이죠. 아니기도 하고요. 제가 일단은 제 와이프랑 좀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이후 대사관을 떠난 강 씨는 경찰 수사관에게 다시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피싱 범죄에 가담한 조직원들을 알고 있다며 몇 사람의 신원을 제공했습니다. 또 아내를 찾으러 범죄 조직에 직접 찾아왔다며 휴대전화를 내야 하니 텔레그램으로 소통하자고 말했습니다. 강 씨는 이후에도 몇 차례 더 경찰 수사관에게 연락하다 잠적했는데 경찰은 조직의 총책인 강 씨가 조직원들의 신상을 넘기며 자신은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 한 것으로 의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내가 현지 조직에 붙잡혀 있어서 직접 구하러 찾아갔다는 주장도 감금된 채 강제로 일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기 위해 꾸며낸 말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씨는 로맨스 스캠 사건뿐 아니라 인천과 서울 등지에서 다른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캄보디아 당국에 강 씨 부부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이번 송환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법무부 차관을 면담한 법무부는 강 씨 부부의 송환을 거듭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지인을 속여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긴 20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주범에게는 검찰의 구형보다도 무거운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개조와 모집책이던 26살 신모 씨는 또래 김모 씨, 박모 씨와 함께 수입차 수출 사기를 계획했습니다. 이어 김 씨는 친구인 A 씨에게 범행했을 차대 번호를 알아오라고 지시했는데 A 씨가 이를 거절하며 범행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신 씨 일당은 A 씨에게 범행 불발로 인한 손해를 갚으라고 독촉하며 캄보디아로가 관광사업 계약서만 받아오면 이를 탕감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말에 속은 A 씨는 지난 1월 캄보디아에 입국했고 곧장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졌습니다. 조직원들은 A 씨를 범죄단지와 호텔에 감금하고 A 씨 계좌를 자신들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살해당한 사람들의 모습이나 고문 영상을 보여주며 탈출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A 씨는 24일이 지난 뒤에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직원의 도움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씨 등 3명에게 일제히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감금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제때 구출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감금당했을지 어느 정도의 고통을 겪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범 신 씨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신 씨가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않았고 재판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다시 가을 옷을 꺼내 입으셔도 되겠는데요. 때이른 추위가 풀리고 이맘때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도로 어제 아침보다 6도가량 높은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19도까지 올라서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비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영동에는 최대 100mm가 넘는 호우가 예상되고요. 내일 아침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경남 해안과 제주도는 오늘 오전 중 비가 그치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구름만 많겠지만 경기 내륙과 경북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합니다. 서울 12도, 대전 10.8도, 광주는 13.2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이 되면 전국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가을 날씨를 즐기기 좋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강한 한기가 내려와 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이 어제 황해북도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5개월여 만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데요.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김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8시 10분쯤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이 발사됐습니다. 이 미사일은 350km를 날아가 바다가 아닌 지상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5개월여 만이자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유엔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우리 정부의 대응을 떠부렸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해당 미사일은 요격이 힘든 변칙 기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에 따라 지난 열병식에 등장한 화성 11마형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탄두를 4.5톤의 고중량으로 개량해 지난해 9월 발사했던 화성 11다형 전술 탄도미사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술핵을 탑재하기 위해 해당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이번 도발은 무엇보다 국방력 강화에 예정된 수순으로 보입니다. 향후 5년은 북한이 그동안 낙후됐던 재래식 전력과 북한이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핵 능력 부분을 같이 결합한 군사적인 역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라는 점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달 내년부터 핵무력과 재래식 무기의 병징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20형 등 각종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핵 운반 수단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험 발사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렇게 무력 시위를 벌인 북한이 같은 날 평양에서는 국제영화제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중단했던 영화제를 6년 만에 재개하면서 북한은 세계 영화계와의 교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평양 국제영화축전을 상징하는 깃발이 무대 위에 등장합니다. 북한 유일의 국제영화제가 18번째 막을 올리는 순간입니다. 지난 1987년부터 2년마다 열렸던 영화제는 코로나 사태로 6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긴 공백 끝에 열린 영화제를 축하하는 각국 인사들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북한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세계 영화계와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인민들과 영화 예술인들은 세계 여러 나라 영화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 기회에 영화 발전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서로의 협력과 교류를 진행하면서 세계 영화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러시아와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각국이 출품한 영화가 경쟁과 비경쟁 부문으로 나뉘어 상영됩니다. 러시아 세르게이 튜틴 감독이 이끄는 심사위원단이 수상작을 결정합니다. 개막식을 축하하며 전통 장고춤, 그리고 남녀 합창단의 노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영화제 주 상영관은 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동강 양각도의 대형 영화관입니다. 해외 유명 영화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레드카펫 위를 걷는 스타도 없지만 시민들의 관심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 영화 상영을 엄격히 통제하는 북한에서 모처럼 각국의 영화를 볼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무력을 앞세워 존재감을 과시해온 북한이 이번에는 영화제를 통해 국제사회에 손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휴전인 듯 아닌 듯 가자 지구에서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논의도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분위기입니다. 벤스 부통령을 포함한 미국의 최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압박에 나서자 이스라엘에선 미국의 보호령이 아니라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보도에 유토건 기자입니다. 벤스 부통령을 만나러 가던 네타냐후 총리는 총리실을 통해 미리 준비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보호령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안보는 이스라엘이 결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담 과정에서는 휴전 2단계의 핵심 과제인 아랍 중심의 다국적 군 구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벤스 부통령이 공개적으로 거론한 튀르키예의 참여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튀르키예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견제하며 팔레스타인을 강력히 지지해왔습니다.
we obviously decide together on who does that. So I have very strong opinions about that.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한 태도는 미국의 압박에 너무 끌려다닌다는 내부의 불만을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벤스 부통령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결과를 낙관한다면서도 뼈 있는 언급을 잊지 않았습니다. We don't want a vassal state, and that's not what Israel is. We don't want a client state, and that's not what Israel is. We want a partnership. We want an ally here. Frankly, the United States can care less about the Middle East. 벤스 부통령에 이어 루비오 국무장관까지 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하기로 했지만 단기간에 합의를 끌어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의회는 보란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대한 요르단강 서안지구 합병을 공식화하는 법안을 예비 승인했습니다. 여기에 휴전 2단계의 또 다른 쟁점인 하마스의 무장해제까진 산 넘어 산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법재판소는 과거 유엔 구호기관들의 활동을 차단한 이스라엘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Custom international law prohibits the use of starvation of the civilian population as a method of warfare. 이번 판결은 실제 구속력은 없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경제뉴스입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15년 만에 우리나라를 공식 방한합니다. 직접 기조연설에도 나설 예정인데요.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있는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과의 별도 만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한국 패싱 논란이 나왔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에이펙 최고 경영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경주에 옵니다. 그동안 중국과 일본, 타이완 등 주변 국가를 다녀가면서도 유독 한국 방문에는 인색했는데 15년 만에 공식 방한입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최고 경영자 회의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직접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자율주행 기술 등에 대한 미래 구상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공급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별도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HBM과 인공지능 협력 방안을 모색할 전망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 라인을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의 참석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방안이 성사된다면 미국 전역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동맹이 더욱 끈끈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협력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중심에 서서 글로벌 AI 패러다임을 선도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 세계 메모리 칩의 양의 반을 해당하는 것을 단 한 기업이 이제 이 커미트를 하고 또 그것을 이 대한민국의 메모리 업체들이 그만큼의 수요를 충당하는 데 같이 협업을 하게 된. 또 구글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기술 기업의 수뇌부들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에이펙 최고 경영자 회의에는 국내외 주요 기업인 1,700여 명이 모일 예정으로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음식점을 예약하고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고객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손해가 막심합니다. 분쟁도 많이 생기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 시 노쇼 위약금 기준을 최대 10%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한 장어 식당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예약하고도 나타나지 않는 단체 손님이 있습니다. 신선함이 관건인 손질 장어를 폐기할 수밖에 없고 테이블을 비워놓은 데 따른 손해도 큽니다. 그날 매출의 30-40% 정도 잡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날 매출에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손님을 못 받았죠. 그다음에 그 노쇼 당한 거에 재료비가 이제 손실이 됐죠. 고객과 식당 간 노쇼 분쟁이 생겼을 경우 위약금 합의 권고 기준과 예약 보증금 상한은 이용 금액의 10%입니다. 재료값에도 못 미치다 보니 기준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안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높여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예약이 많은 음식점과 대량 주문, 단체 예약의 경우 상한을 4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일반 음식점 상한은 20%입니다. 단 미리 손님에게 알렸어야 분쟁이 생겼을 때 이 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쇼했던 업체의 기본적인 원가 손실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게 합리적인 수준을 올림으로써 오히려 소비자들이 100% 예약 보증금과 같이 과도한 보증금을 안 받게 하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 분쟁 해결 기준도 상향됩니다. 현재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취소하면 총 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3단계로 나누어지면서 당일 취소는 70%까지 올라갑니다.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숙소가 있는 곳은 물론 숙소까지 가는 경로 중 일부의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이 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권고의 기준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다수 사업자들이 내규 수립 때 이 기준을 활용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새로운 무기 체계를 시험했고 2개 극초음속 비행체가 목표점을 강타했다고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이 저희도 앞서서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황해북도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을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차례 보여주곤 했는데요.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리자면요. 북한이 새로운 무기체계를 시험했고 2개의 극초음속 비행체가 목표점을 강타했다라고 밝혔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온 대로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비정규직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180만 원을 넘어 역대 가장 컸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56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 명 증가했습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로 2년 연속 증가세입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비정규직이 23만 3천 명 늘어난 304만 4천 명으로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35.5%로 2.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에서 21만 명 늘며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중 비중이 높은 노인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보건 쪽도 그렇고 사회복지 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리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돌봄이나 이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근 3개월 월 평균 임금은 208만 8천 원, 정규직은 389만 6천 원으로 임금 격차는 180만 8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치로 양자 간 임금 차이는 2017년 이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303만 7천 원으로 처음으로 3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 경우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78% 수준으로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적어 임금이 낮은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면서 비정규직 전체 임금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이 점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국가데이터청은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배터리 이전 작업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전 설치 경험이 없었던 업체가 작업을 맡았고 절연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배터리 이전 작업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전기공사 수주업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배터리 이전 작업을 낙찰받은 업체가 아닌 제3의 다른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처음 배터리 이전 작업을 수주받았던 업체 2곳이 다른 한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이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또 다른 2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겁니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무정전 전원장치, 즉 UPS 신규 설치 작업 경험은 있었지만 이전 설치는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를 해체하고 이전을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성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작업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조금 그 부분을 소홀히 대하지 않았나. 여기에 작업자들이 부속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절연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선 국과수 감정과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장애가 발생한 정부 행정정보 시스템 가운데 소방청 업무 포털과 국립보건연구원 대표 홈페이지 등이 정상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복구의 속도를 내고 있음에도 복구율은 60%대에 머물러 완전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중학생들이 탄 전동 킥보드에 30대 여성이 부딪혀 중태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함께 있던 어린 딸을 보호하기 위해 감싸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인천 송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인도를 걷던 30대 여성을 치었습니다. 갑자기 가게 안에 있는데 아버지의 좀 절규 같은 소리가 들려서 밖에 나가 보니까 킥보드를 탄 여중생 2명이 서 있었고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 사고로 피해 여성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며칠째 의식을 찾지 못할 정도로 중태입니다. 피해 여성은 딸과 함께 솜사탕 과자를 산 뒤 편의점을 나서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들은 사고 당시 피해 여성이 어린 딸을 옆에서 감싸 안았고 딸을 안은 채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소에도 2명씩, 뭐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2명씩 여자애들 2명, 남자들 2명 이렇게 많이 타고 다녀요.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가 있는 16세 이상이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A양은 16살보다 어린데도 면허도 없고 1인 탑승 원칙도 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고를 낸 중학생 2명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촉법 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가해 중학생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뒤 사법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악의 가뭄을 겪었던 강원도 강릉 지역이 이번에는 때 아닌 가을 장마에 농작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애타게 기다렸던 비가 이제는 제발 그만 오면 좋겠다는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한 달여 전만 해도 극심한 가뭄으로 흙먼지가 날리던 강릉의 한 배추밭입니다. 하지만 해갈 수준을 넘어 장마처럼 길게 이어진 비로 인해 지금은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제대로 자라지 못한 배추들은 대부분 누렇게 죽어 황폐해진 모습입니다. 땅이 무르고 일조량이 부족한 탓에 배추 생육은 평년의 절반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배추밭입니다. 살짝 힘만 줘도 배추가 이렇게 맥없이 뽑히고 속은 이미 썩어가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에는 이달 들어 이틀만 빼고 비가 내렸고 강수량은 368mm로 평년의 4배를 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습한 환경에서 자주 생기는 녹균병과 무름병 등 병충해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축구장 115개 면적의 송정동 배추밭 가운데 80% 이상은 사실상 수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물었을 적에는 농민들이 노력을 하면은 됐습니다. 뭐 물을 갖다 기른다든가 지하수를 펀다든가 노력을 하면 됐는데 지금 가을철에는 비가 오는 거는 농민들이 어떻게 노력을 해도 될 상황이 없습니다. 잦은 비로 인해 수확을 앞둔 벼 나달에서 싹이 트는 수발화 현상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싹이 튼 나달은 변색되고 맛이 떨어지는 등 품질이 저하됩니다. 수발화 피해 노는 강릉 지역에서만 축구장 630개 면적에 달합니다.
가뭄에 간신히 살려내가지고 이제 수확이 좀 떨어져도 이제 수확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비가 계속 오다 보니 수바라 피하고 가뭄 피해 되면 더 많습니다. 이게. 강릉 지역에는 오는 금요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최악의 가뭄에 이어 이번엔 때 아닌 가을 장마까지 극단을 오가는 변칙 날씨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목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삼성이 한화에 7대4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플레이오프 승부를 2승 2패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김영웅이 3점 홈런 2방을 터뜨리는 원맨쇼로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 타선은 경기 초반 한화 선발 정우주의 강속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무기력하게 침묵했습니다. 5회에는 잘 던지던 선발 원태인이 문현빈에게 석점 홈런을 내줘 0대4로 끌려가자 분위기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패색이 짙어 보이던 6회부터 김영웅의 놀라운 원맨쇼가 시작됐습니다. 한 점을 쫓아간 6회 말 김서현을 상대로 동점 석점포를 터뜨렸고 곧이어 7회 말에는 한승혁을 상대로 역전 석점포를 터뜨리는 믿기 힘든 활약으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삼성은 이어 8회 이호성, 9회 김재윤 등 필승조를 가동해 석점의 리드를 잘 지켜 대역전승을 마무리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영웅과 같은 활약을 펼친 김영웅은 홈런 2개를 포함해 3안타 6타점 2득점을 기록하며 플레이오프 4차전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연타석 홈런은 역대 플레이오프 11번째 기록이고 김영웅은 이번 플레이오프 4경기에서 12타점을 올리면서 2017년 오재일이 세운 단일 시즌 플레이오프 최다 타점과 타이를 이뤘습니다. 그냥 편하게 쫄지 말고 그냥 타석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오히려 젊은 선수들이 더 재밌게 더 즐기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2승 2패로 균형을 이룬 두 팀은 하루를 쉬고 대전으로 다시 자리를 옮겨 마지막 5차전을 치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일단 경고는 포획 감독에게 주어진 모양인데요. 네. 팀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만. 상황이었는데 자, 전준호 선수의 터치가 있었거든요. 전력 벤치를 향해서 옐로 카드를 꺼내는 이동기 주심입니다. 조금 전 상황에 대해서 주심에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나테이 헤더 경합 상황에서 유리 조나탄의 플레이가 반칙이 아니냐. 이동준 주심에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극적인 동점골 상황과 관련된 항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받았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세상에 이럴 수가. 나 지금 너에게 걸어가고 있어. 오늘 출근길엔 다시 가을 옷을 입으셔도 되겠습니다. 때이른 추위가 풀리고 이맘때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도로 어제 아침보다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이 되면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내륙 지역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지만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을 중심으로 호우가 쏟아지겠는데요. 내일까지 최대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겠고 내일 아침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가 길게 이어지면서 지반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산사태나 토사 유출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이 10.8도, 대구는 12.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과 대구 21도, 광주와 부산은 22도까지 올라서 선선하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가을 날씨를 즐기기 좋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레까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서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도 넘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